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제가 옆에 좀 판넬을 놨는데요. 두 후보의 어떤 상대적인 장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잠깐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김 의원님이 먼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짧게 반론이나 의견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후보와 좀 비교해서 내부적인 강점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말 짧은 정치 이력에서 가장 강점은 문재인 정부의 비상식적인 그 노선이나 주장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싸우고 가장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게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견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 않고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자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입만 열면 실수하는 실수주의자다. 그래서 실용주의자 대 실수주의자의 전쟁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수주의자에게 무슨 강점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약점 아닐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좀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같은 당의 후보지만 윤석열 후보의 약점도 하나 좀 꼽아주시죠. 약점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짧은 정치 이력이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대중 앞에 섰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매스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이 기존 정치인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예. 소위 그 쩍벌남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하게 보이는 그런 게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경선 때 결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여론조사나 여론 심리가 등을 돌린 게 광주 항쟁에 대한 망언,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인도 사과와 개사과로 이어지는 한 시리즈를 완성을 시켰죠. 이게 과연 말실수일까?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5일 남았는데 이제까지 쭉 보니까 3일에서 한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5일이면 이제 실수가 조금 잦아진다고 봐도 한 12번 내지 20번 정도의 실수가 나오면 과연 이거 선거 치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실수라고 하는 게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철학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를 일방적으로 까는 자리인가요? 왜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지? 비슷한 흐름입니다만 말씀 중에 이제 광주 항쟁이라보다는 전두환 발언에 대한 그렇죠. 였던 거고요. 자, 그러면 외부적인 기회 요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와트 분석을 좀 해 나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외부적인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외부적인 기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는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략 60%를 넘거나 60% 내외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야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예. 이 정권 교체 심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2012년도 이제 마찬가지 심리였었고요. 근데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그때도 한 6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 약 한 60% 지금도 좀 높았습니다. 지금 한 55% 정도 하다 이제 야당 선거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한 5% 더 올라간 거로 보이는데 그때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10% 초반대였죠. 근데 반면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시 35에서 43%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정도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기회 요소라고 한다면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눈치를 보면서 좀 게을리하지 않을까. 그것이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그 환멸과 염증을 일으키는 검찰 개혁의 요소가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검찰이 좀 알아서 대충 수사를 해줄 것 같다라는 것이 기회 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회도 기회가 불공정한 좀 거죠. 위협이 좀 혼재되어 있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기회도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스와트 분석에서 윤석열 후보의 위협률을 좀 하나만 좀 꼽아주십시오. 가장 큰 위협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특히 공수처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죠. 그러니까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찾아내려고 할 거고,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있는 죄도 못 본 척 하려고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장동 관련 수사는 아무리 검사들이 무능해도 저렇게 못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검사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만 저건 일부러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활동 같은 게 야당 후보로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되겠죠. 예. 저는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을 잘 알면서 이제 그 아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은 저는 그 무척 위험한 존재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가 조국 딸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국회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주광덕 의원을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누가 자료를 준지 몰라서 이걸 처벌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국민들 상식에 완전히 그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한 자료라고 하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서 누가 준지 몰라서 처벌할 수 없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 행태에 대해서 검찰의 공권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미 저는 문재인 정부를 떠났다. 그리고 검찰은 자신들의 선 후보를 감싸는 검찰 동일체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험 요소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걱정하지 수사를 마십시오. 역시 지금 뭐 기회는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4차장 이하 수사팀이 들어오면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을 억지로 뒤에 추가 기소했습니다만 배임 액수도 왕창 줄었고요. 업무상 배임의 그 그림은 사실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빠져갖고는 업무상 배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그려내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유동규 그 본부장 구속은요, 배임은 결국 기소하기도 힘든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무죄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도 저는 검찰이 여전히 대장동을 돈을 먹은 50억을 먹은 곽상도, 그다음에 100억을 먹은 박영수를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분들의 입건도 하지 않고 하는 행태를 보면서 검찰이 대장동을 수사하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검찰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렇게 체질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검찰 위험 요소라고 보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검찰은 기회의 요소다. 네, 두 분 다 어떤 검찰의 수사 과정을 외부적 요인을 꼽아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재명 후보도 잠깐 살펴볼게요. 정 의원님이 일단은 강점과 약점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그 후보는 그 비주류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 생활을 뚫고 나온 그러한 그 이른바 인간 승리의 성공 신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행정 능력을 보였고, 또 하나는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국민 이득이 우선된다고 하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실용주의적인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입니다. 예, 단점까지 듣고 한 말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약점을 먼저 또 하나 꼽아주시죠. 약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요, 이게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 위례지구, 백현동 또 현덕지구 등 관련돼 있는 비리 혐의가 너무 많은 게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비리 혐의가 너무 많아서 비리 혐의가 비리 혐의를 덮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복잡해갖고 조금 헷갈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리 혐의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느 하나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약점은 오늘 공보단장으로서 잠깐만요.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아니 뭐 정확한 말씀만 드리고 있어요. 검사 출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가장 그 히트친 게 옥수동 누나는 잊었니 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약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남아서요. 이번에는 좀 반론할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외부적인 아쉽네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하나씩 꼽아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기회 요인은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올라갔고 온갖 문제투성이 윤석열 후보가 올라서 기회 요소이고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본인들의 임기를 마친 이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의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게 가장 큰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 위협은 사실은 앞으로 어디서 어떤 또 비리 혐의나 잘못된 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게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수락 연설 가운데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본선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보겠고요. 이재명 후보와의 멋진 승부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톡 알고리즘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